안녕하세요. 네,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죠. 크리스마스 날까지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연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해가지고 오후까지 계속 강의가 있으니까 그 좀 시간 좀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2회부터 내일부터 작년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8시 4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 해서 한 20문제 제가 문제를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해설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상 그냥 각자 풀어보고 맞춰보는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진도하고 좀 이렇게 문제 낼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10문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점수에 연연해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헌법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감만 잡는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좀 난이도 높을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보고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헌법 과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난이도다라는 그 느낌만 좀 이렇게 가져가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자제하고 뭐 법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헌법은 이 자체가 정치성을 띈 과목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정치 이야기 하다가 시험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소리만 자꾸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우리 시험 적합성 있는 이야기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내일 탄핵 소추죠. 탄핵 소추가 지금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또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앉아 계신 분들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 듣는 분들은 미래에서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듣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엄선포가 됐으니까 계엄선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는 작년판 그대로 씁니다. 작년판 그대로 쓰고 별로 바뀐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최신 판례가 더 나온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6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49페이지. 649페이지 보시면은 계엄선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이 국가긴급권 부분은 잘 출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원래는 내년에 2025년도에는 계속 이 정치 상황이 우리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연결이 될 거니까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하게 되면 긴급 명령권이라는 게 있고요. 긴급 명령이라는 게 있고, 긴급 재정 경제 처분이라는 게 있고요.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재 앞부분에 지금 우리 제 책 펼치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 말고 이제 계엄선포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계엄선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명령권하고 긴급재정경제처분, 그다음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건 합쳐가지고 보통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 국가긴급권은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으로 요건과 통제수단이 다 규정이 있고, 자, 계엄선포 같은 경우는 헌법에도 규정이 있고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 세부적인 절차를 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법하고 헌법 조문하고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헌법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제7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게 바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법률 유보.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는 그 남겨둔다는 뜻이에요. 법률로 이렇게 정하도록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라고 하고, 자,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경제처분 명령권 같은 경우는 법률 유보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계엄선포권은 이런 법률 유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해서, 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우리 헌법 조문에 계엄의 종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사망을 보시면,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이게 계엄이라는 것이 경비계엄이라는 것도 있고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이걸 말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비계엄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 이런 식으로 바꾸면 틀리는 문장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법률이 정하는 바 역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장제도,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렇게 돼 있고, 그 계속 보면은, 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문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부, 법원 이게 중요하다. 국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회는 아니다. 헌법재판소 아니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 아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서 계엄법에 이 규정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있는 규정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위헌설과 합헌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헌법 전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된다. 자, 통고라는 말은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경제처분 명령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국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효력 자체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계속 효력이 유지가 되고,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승인은 어떻게 보면은 통고보다도, 자, 여기는 통고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통고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고와 승인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이거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냥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승인은 이거 승인해줘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강력한 통제가 되는 겁니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으면 효력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승인 좀 해줘라고 부탁하는 그런 경우라면, 통고는 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승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동의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사전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전 동의. 승인은 사후에 인정해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동의라는 것은 사전적인 통제예요.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동의 좀 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승인은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인정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그 헌법 시험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좀 골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냐, 승인이냐, 통고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외국에 말이죠. 외국에서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사고가 났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 나라 헌법을 보겠죠. 자기 나라 국가긴급권 조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헌법을 봤더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우리도 뭔가 대처를 하자 해서 막 헌법 개정안 막 발의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냐 하면 승인을 받도록 하자. 승인을 못 받으면 바로 무효 이렇게 되도록 24시간 안에 지금 뭐 개정안 논의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가 안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에 승인을 못 해주면은 효력 상실해 버리죠. 이게 더 강력한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통고로 돼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통고만 하도록 돼 있냐 생각해 보면 역시 남북 분단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통제가 승인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통고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사후 통제 수단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조문이 있죠. 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 이를 해제해야 된다. 이 조문을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어막으로 쳐놓은 겁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 요구한 때 제적의원 과반수 정족수입니다. 정족수.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드렸죠. 이게 헌법 조문에 있는 정족수하고 숫자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헌법은 우리가 목표가 15개 이상 20문제 중에서 15개 이상 맞춰야 되는데 15개 이상 맞추려면은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하고 숫자 같은 것은 객관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관식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객관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평소에 계속 두고 외울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수. 국회 제적의원은 지금 현재 300명입니다. 300명. 300명이면 과반수가 몇 명이에요? 151명입니다. 151명. 그래서 151명 찬성해서 계엄 해제 요구한 때는 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조문에서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탄핵 사유가. 근데 지금 자체가 지금 뭐 조문끼리 서로 충돌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자 여기 300명 중에 자 계엄 해제 요구는 지금 법조문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지금 이게 계엄 해제 요구를 했을 때 대통령이 해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금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해제했기 때문에 일단 한 곱이 넘긴 겁니다. 자, 요구를 했을 때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해제해야 되고 하여야 한다는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이거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탄핵을 하려고 지금 계엄 해제 요구를 했는데 계엄 해제 안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법 규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 잠깐 하나 이야기할 게 300명 중에 과반수 하게 되면 151명이죠. 151명. 지금 뉴스를 듣다 보면 기자들은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받아 적잖아요. 막 받아 적다 보니까 150명으로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게 있어요. 뉴스에 보면은 150명이 아니고 151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군인들이 복창하잖아요. 명령이 내려오면 복창을 하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러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하고
150명이 되면 안 된다는 말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150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헌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헌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헌법 규정을 정확하게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복창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150명 가지고는 과반수거든요. 과반수. 우리가 정확하게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그냥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조문에. 조문을 보면은 2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과반수기 때문에 151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150명이 모였습니다. 150명이 모였는데 150 모였는데 자 그러면 탄핵 소추 찬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151명인 줄 알았는데 국회에 모아놓고 탄핵 소추 의결 찬성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15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 부결이 돼버리거든요. 자, 부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국회법에 자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 관련된 거 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결이 되면은 국회법에 어떤 원칙이 있느냐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자, 이것도 지금 뉴스에 보면은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TV에서 막 패널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 아니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형사소송법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국회법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국회가 자 개회를 해가지고 폐회될 때까지 국회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동을 하는데 자 의안이 제안이 되어서 이게 부결이 되면은 다시 또 제안을 못합니다. 다시 제안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했는데 부결돼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다시 재투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의안 제안 자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 의견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일사부재의 원칙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회기에서 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의를 또 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회를 해가지고 임시회 같은 걸 개최를 할 수 있거든요. 국회에서 자 임시회 같은 걸 개최를 해가지고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또 개회해서 폐회할 때까지 또 의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자, 일사부재 원칙은 자, 의안이 제안이 돼가지고 부결되면 또 제안을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의사 진행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결됐는데 또 제안합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국회 의사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의사 진행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요거를 그러니까 같은 회기 안에서만 적용이 되고 다른 회기는 또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본회의 중이잖아요. 지금 본회의 중인데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부결 선언하지 않고 불성립 선언을 했습니다. 약간 편법이거든. 편법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불성립을 해버리니까 부결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개표 자체를 안 했으니까. 자,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는 만약 논리라면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퇴장해가지고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반대 의사 표시로 본다는 헌재 그 다수 의견이 있어요.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우리 반대 의사 표시는
반대표를 정확하게 던질 수도 있고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의사 표시로 봐가지고 이게 불성립이 아니라 헌재 입장을 여기다 적용해버리면 부결이 될 수 있어요. 부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부결이 되는 것을 또 제한하면 이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니냐. 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또 헌법재판소 하나 더 있거든요. 헌재 결정문이. 뭐가 있냐면은, 자, 이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했다 하더라도, 자, 헌재 결정에, 자,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거 다 우리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위반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표결을 붙여가지고, 가결해서 통과돼 버리는 경우요. 가결 선포가 무효는 아니다.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재 결정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이건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우리 그 통치 구조론 가가지고 요거 할 내용입니다. 저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게 언제적에 나왔던 판례냐 하면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 그 조중동 신문사가 방송에 이렇게 진출하게 됐잖아요. 그때 국회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눌러주세요 했는데 이게 표결할 때 이제 전자투표를 한단 말이죠. 눌러주세요 했는데 이게 제적 과반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눌러주세요 했는데 제적 과반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니냐가 문제됐는데 이때 헌재 결정에서 위반은 했지만 이 국회법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국회법 위반 가지고는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는 아니다. 이게 헌재 논리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술을 마시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해주고 이건 또 다른 방향으로 막 이렇게 또 비판도 많았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책에 나옵니다. 책에 나오거든요. 예외가 있다. 예외가. 그래서 지금 다시 내일 주말에 또 의안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회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외가 뭐냐 하면 의사진행 방해 목적이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안을 약간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 불성립으로 하니까 불성립해서 다시 의안 수정하고 또 제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의사진행 방해 목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결국은 뭐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계속 임시회 계속 소집하겠다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임시회 또 소집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뭐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고 이건 좀 어렵죠. 이 내용은 좀 어려운데 아마 이런 게 있다는 정도 대략적으로만 그냥 알고 우리가 요거는 좀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요 표결 관련해서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예, 좀 어렵고 자, 요 정도 요구할 때는 제적은 과반수로 요구할 때는 해야 된다. 자,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110조를 보시면은 사항을 보면 자, 비상계엄의 군사재판은 자,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 유도금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이 비상계엄 하에서는요 사형만 아니면 이렇게 특정 범죄에 대해서 단심으로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 조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 헌법상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또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우리 헌법 스스로도 사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에 지금 사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헌이라고 단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형제도가.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밑에 649페이지 밑에 보면 요건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자, 여기 사후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사전 예방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헌법학자들이 이게 뭔 이야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력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력이 마비된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경찰력으로 질서를 회복할 수 없을 때 군사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비상계엄입니다. 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 자, 국무회의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그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최고 심의기관. 그래서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고, 각 국무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무위원들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고 계엄을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객관 시험 지문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해제는 대통령이 뭐 상황이 호전되면 뭐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자, 밑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보면 국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긴급 명령권과 구분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표가 나오고, 자, 표는 참고만 하세요. 표는 참고만 하시고 그 조문 위주나 아니면 문장 위주로 보는 것을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문장으로 나오고요. 헌법 시험 지문이 깁니다. 많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외워놨다가는 실제 긴 문장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장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구별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십시오. 표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는 거. 자, 전자의 경우는 이것이 문제,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자, 아까 여기에 봤죠? 영장제도, 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상계엄일 때 특별한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비상계엄일 때, 경비계엄은 아닙니다. 경비계엄은 아니고 비상계엄일 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계엄법을 보면은, 자, 650페이지. 2조의 계엄의 종류, 아까 헌법 조문에 있는 게 역시 계엄법에 이렇게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계엄, 비상계엄 이렇게 나눠놨는데 2항을 보면 헌법하고 비슷하죠. 비슷하게 되어 있고 4항, 5항 이것도 뭐 봤던 내용이고 근데 밑에 보면 7조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1항에 보면 비상계엄 체크하시고, 자, 비상계엄일 때는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사무와 사후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입니다. 자, 그럼 경비계엄은 어떻게 됩니까? 경비계엄은 자, 2항에 보면 경비계엄 체크하시고, 자, 경비계엄은 자, 오른쪽에 보면 군사에 관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후사무를 관장한다. 경비계엄일 때는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후사무, 그 다음에 비상계엄일 때는 모든 행정사무, 사후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도 봐두시고, 자, 651페이지에 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비상계엄 지역에서 자, 계엄사령관은 자,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 압수수색. 자, 체포구금 압수수색이 이게 강제수사입니다. 강제수사고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아까 영장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헌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체포구금 압수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헌법에서 영장제도라고 한 것이 법률로 가면은 체포구금 압수수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영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서 이거는 영장제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거주 이전이 있죠. 거주 이전이 있습니다. 자, 거주 이전은 거주 이전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도록 개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통금해버린다는 거죠. 집에서 못 나오게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집안에 그냥 군인들이 막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원래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법은 헌법에 없지 않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헌설과 합헌설의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요.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나오네요. 자, 언론 출판 집회에서 똑같죠. 여기 언론 출판 집회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똑같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 이 단체 행동권은 뭐냐면 근로자들이 파업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조문은 출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헌법에 없는 조치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설과 합헌설의 대립이 있다. 이 대립이 생기는 부분은 헌법 조문하고 법률 조문이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서는 이런 것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제한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망을 보시면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은 재산을 또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재산을 파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산권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게 출제가 잘 됩니다. 여기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뭐 충분하고, 자, 밑에 1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조. 이 조문도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입니다. 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원래는 회기 중에 하나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회기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회기. 국회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 이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폐회 중일 때는 국회 활동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활동하지 않을 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자, 계엄이 선포되면, 자, 이 불체포특권이 계엄이 선포됐다, 계엄 중이다, 이러면은 회기 불문입니다. 회기 불문하고 국회가 열려있든 열리지 않든 불문하고 계엄 중에는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예외예요. 현행법은 예외다. 여기까지 현행법은 예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왜 체포하려고 했냐?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데 계엄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행범이다. 이런 논리예요. 계엄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행범이다. 이 논리거든요. 이 법하고 이 정치가 괴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개헌 포고령을 보면은 국회 기능을 정지한다고 돼 있거든요. 국회 기능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국회 금지. 근데 이게 그 12.12 사태 때 전두환 때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대통령이 자 이제 이게 정부 쪽이고 대통령 정부 수반이고요. 국회의 관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국회 해산권. 국회 해산시켜버리는 거죠.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선포 해제하는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게 다 반성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국회 해산권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국회에서 대정부 견제 수단으로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의결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임 의결권.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 해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키니까 정부가 뭐 기능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아예 해임시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국무위원 중에 장관을 임명하거든요. 장관을 국회에서 바로 잘라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바로 해임시켜버릴 수도 있었고 그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권한끼리 서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훨씬 더 세죠. 국회 해산시켜버리면 이 기능에 아무것도 행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개헌 포고령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죠. 국회는 아예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헌정사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하에서 이런 규정을 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헌 포고령 작성하는 그 누가 작성했는지 뭐 어저께 나오던데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가 12.12 사태 때 그때 있었던 이 용어를 지금 써버리니까 지금은 국회 활동을 금지를 못 시킨단 말이죠. 법적으로 못 시키니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치행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651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여기 13조 중요한 조문이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자, 651페이지 9조 중요한 조문이고 그 다음에 13조 조문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국회의원 관련해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한 조치 가능한데 허가나 금유조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으로 보면 돼요. 전쟁 상황으로 보면은 당연히 막 이 흑색선전 난무하고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뭐 이거 다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위에 있는 거는 설명을 드렸죠.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제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사법행정사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헌법에는 거주인의 자유 제한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자, 개헌법에 이 제한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합헌설과 위헌설의 대립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은 어떤 식의 출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요.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위헌설과 합헌설의 대립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위헌설과 합헌설의 대립이 있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위헌설의 합헌설의 대립이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겁니다. 출제위원은 요 정도
공부한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2차적인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을 갖고 윤석열 합헌설이 되어 있다면 틀린 문장이 돼요. 자, 이런 걸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뭐 다 봤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런 게 출제될 수도 있고 탄핵 소추와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전 범위에 걸쳐서 다 연결이 되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첫날에 일단 우리 그 법무사 시험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가 목표는 20문제 중에서 15개 이상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5개 이상 잘하시는 분은 15개 이상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15개 이상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조문입니다. 방금 우리 헌법 조문 잠깐 봤었는데 헌법 조문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민법 조문 같은 경우는 내용만 숙지를 하면은, 내용을 숙지하면은 그게 그대로 뭐 그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헌법 조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은 그냥 말장난을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헌법에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헌법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법률에 있는 것을 헌법에 있는 것처럼 출제를 하고, 방금 봤듯이 우리 개헌법하고 헌법 조문을 봤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영장제도로 되어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로 되어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보니까 거주인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 조문과 법률 조문이 다른 것, 이런 걸 콕 찍어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130개밖에 안 되는 이 조문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보다는 뭐 조문을 다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잘 알고, 헌법 조문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게 헌법 조문입니다. 쉽게 돼 있지만 실제는 표현 자체를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부속법령은 어떻게 하느냐? 부속법령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속법령 뭐 다 본다 그러면은 헌법 과목이 아마 범위 제일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막대한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 현재 헌법재판소법 있죠. 헌법재판소법 이게 일단 제일 1순위고요. 1순위고 그 다음에 제가 진도 나가다가 자 법원행시, 자 법원행시하고요. 법원행시하고 법원 9급에 출제됐던 문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주 출제되는, 그리고 제가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해놨다가 체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체크해놨다가 그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집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봐도 기억할 수도 없고 더 봤자 이게 시간 낭비만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도 이것도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다 보는 거 아니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오늘도 좀 몇 개 볼 건데 이거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시고, 근데 이거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속법령 같은 경우는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법률에서 몇 가지만 딱 추려내고 그냥 다 제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속법령은 그 정도로 해서 최소한도로 줄여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헌재 판례입니다. 헌재 판례. 이제 판례를 보셔야 되는데, 자 헌재 판례는 내용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내용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위헌이냐 합헌이냐, 자 위헌이냐 합헌이냐, 요거 묻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묻는 문제도 역시 제가 기본서를 보면서 요거 체크해 두세요
이거 출제 많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시험에서 많이 언급됐는데 법무사 시험은 출제 안 됐으니까 이런 내용들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위주로만 보세요. 더 보는 것은 만약에 우리 시험 치기 전에 헌법재판소 뭐 탄핵이든 뭐든 결정이 나온다면 그건 전문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출제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헌법 출제원이 지금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나온 이 헌재 결정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그건 내용을 다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개별적인 법률이라든지 뭐 국가기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를 묻는 문제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위헌인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합헌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저하고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합헌은 이렇게 표시하고 위헌은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위헌 결정례하고 합헌 결정례 우리 봐둬야 되는데 실제 이제 숫자가 보면은 이거는 그냥 OX 그냥 찍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건데 합헌 결정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위헌인지를 합헌인지를 묻는 문제는 위헌 결정례만 암기. 이거 암기하시고 이거 암기한 다음에 합헌 결정은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모르면 그냥 합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요령입니다. 합헌 결정례는 이렇게 내용을 묻는 특별한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 가볍게 넘어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위헌 결정례 암기. 자, 학설 안 합니다. 학설은 물론 이제 제가 기본 강의니까 이해 차원에서 말씀은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출제는 안 됩니다. 이 출제만 했다가 출제 오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학설은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건 공무원 시험 이야기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에 지금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어요. 형사상 불소추특권. 재직 중에 자, 대통령 재직 중입니다. 재직 중에 자,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이 여자 비서관을 성추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소추를 못 하는 겁니다. 재직 중에는. 근데 이 범죄 죄값은 받아야 되죠. 그래서 퇴직 후에 처벌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에 그러면 소추를 못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추를 못 합니다. 근데 이 체포는 가능한가? 체포는 가능한가? 혹은 강제 구인, 뭐 증인 신문, 강제로 증인들 이렇게 강제 소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거 견해 대립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제가 제 책에 안 된다고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수설이거든요. 다수설로 적어놨는데 이 공무원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돼가지고 출제 오류로 돼가지고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은 대통령 내란죄가 문제되니까 내란죄 문제 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체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죠. 이거는 방어할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소특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경호실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진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그냥 무장 군인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기 소지가 가능하거든요. 경호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찰력 같이 아주 큰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은 이 경호실과 마찰이 생겼을 때 이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좀 아직 진행형이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학설 대립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학설 대립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체포가 됐을 때 말이에요. 체포가 됐을 때
그럼 구금이 될 거 아닙니까? 구금이 되는데 이때 대통령 직무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게 또 학술 대립이 있습니다.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판례도 없고 조문도 없고 뭐 그래요. 만약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하고 불가능하다고 입장 보면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 우리 법조문에 권한 대행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려면은 권위 또는 사고 이 두 가지가 권한 대행 요건입니다. 자, 권리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듯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죠. 없는 겁니다. 갑자기 사망을 하신다든지 피선거권 상실돼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는 겁니다. 사고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에 걸려갖고 완전히 지금 입원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실려가갖고 지금 완전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통령이 너무 완전 뭐 아주 골골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요 사고가 됩니다. 사고. 이건 최근에도 출제가 됐죠. 해외 순방도 사고다라는 거죠. 해외 순방도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해외 순방. 이도 권한 대행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이건 지금 조문이 없어요.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지휘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권한 대행이 안 되죠. 그렇죠? 직무수행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권한 대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탄핵 소추로 가려고 하는 거죠. 탄핵 소추하면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이 권한 대행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고가 되는 거죠. 직무수행 못하니까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정지시키기 위한 거고 체포 구금 가지고는 학술 대립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헌법에서 15개 이상 맞으려 그러면요. 일단 헌법 조문은 완벽하게 이게 지금 많이 나올 때는 7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7문제만. 7문제가 무려 헌법 조문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2-3문제 정도는 무조건 헌법 조문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도 한 2-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했듯이 이쪽에는 잘 출제는 안 됩니다. 이쪽엔. 그래서 어떨 때 한 문제 그 분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뭐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다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많이 나옵니다. 국회 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헌재법에 뭐 예상 문제급이 되는 몇 가지 조문들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하시고 헌재 판례는 강의 잘 따라오시고 요 위헌 결정 내 잘 기억하면서 나중에 객관식 문제 또 풀고 하시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 지금 진도 나갈 때 저하고 지금 아까 계엄 봤지 않습니까? 볼 때 체크해 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체크한 부분만 보고 그냥 빠른 속도로 넘기는 겁니다. 이걸 뭐 기본서 보고 뭐 몇 시간씩 이렇게 투자하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 강의 12월 달에 기본 강의 한번 들으면서 기본서 체크해 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년으로 바뀌면은 다른 과목이 치여가지고 이 기본서 볼 여유가 거의 없을 거예요. 바로 그냥 객관식 문제 풀고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 한 몇 회도 한 2-3회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는데 그 전에 기본서를 아주 한번 펼치게 됐을 때 체크한 부분만 빠른 속도로 한번 확인하고 보면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집 한번 풀고 기본서에 체크하는 거 보면은 이게 확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근데 기본서만 계속 봐가지고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기본서만 봐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객관식 문제 병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기본서를 한번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더 볼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신경 써서 하시고 헌법은 맨 앞에 총론 부분이 있고요. 총론이라고 할게요. 총론이라고 있고 기본권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를 보면은 이게 한 6, 7, 7 이렇게 해서 한 20문제 됐었습니다. 6, 7, 7. 근데 지금 여기 한 3문제 정도 줄어들었고 여기서 한
9문제 정도. 이쪽이 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7문제 내지는 한 8문제 정도까지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헌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헌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국민이죠. 국민.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이걸 기본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민법에서 우리가 권리라고 할 때는 뭐 일반적 권리 능력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유권 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 하는 게 뭡니까? 의의하고 요건을 공부하게 되죠. 요건. 그래서 이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뭔가 이걸 우리가 뭐 암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서는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즉 국민이 되기만 하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른 권리 발생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만 하면 당연히 어떤 권리를 갖는다 해서 그 앞에 기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다른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다라는 거죠. 이게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통치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권 보호가 목적이 되고 통치 구조는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이 통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법부 쪽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출제됐는데 지금 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쪽하고 이쪽에 이례적으로 2025년도에는 좀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쪽이 출제가 많이 돼요. 입법부 국회 쪽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근데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쪽보다는 사실 법원 쪽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다.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이쪽에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총론 부분에서는 앞에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요. 좀 가볍게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한국헌법의 기본제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제도, 공무원제도, 정당제도, 뭐 선거제도, 지방제도가 있는데 이쪽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총론 부분은 뒤쪽에 출제가 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권 파트는 앞부분, 이것도 이제 기본권 총론 부분이 있고, 자유권적 기본권, 뭐 사회적 기본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쪽에 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제가 중요도를 말씀드리면요. 자, 총론 부분은 뒤쪽에, 제도 쪽에 출제가 잘 된다. 뒤쪽에.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기본권 파트는 앞쪽에 출제 비중이 높다는 거죠. 앞쪽에 출제 비중이 높고. 자, 통치 구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헌법재판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우리 출제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사법부의 출제 비중이 높았지만 2025년도는 이쪽에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특히 대통령 쪽의 출제 비중이 높을 겁니다. 이건 뭐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정국에서는 그 탄핵 관련 이런 게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헌재 결정은 뭐 무조건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헌법재판제도 제가 맨 처음에 첫날 항상 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정치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